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부의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핍박받는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표 방지와 다당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도 논의하면서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이후 대응을 비롯해 난방비 대책과 정치혁신 추진 등 정치와 민생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1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여야 찬반 의견이 맞섰지만 결국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는 결정됐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정은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미 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온 만큼 오늘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야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소비량이 크게 준 상황, 이미 생산이 차고 넘치는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향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거부권으로 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상정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무엇이 농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건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안건이 또 있죠. 네, 지난 17일 활동을 마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미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 3당은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 안건들도 있는데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상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가결됐습니다. 1월 국회를 마치면 바로 2월 국회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2월 국회도 쉽지 않은 정국이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2월 국회는 이번 주 바로 시작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 여러 쟁점들이 드러난 만큼 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쟁점은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상민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요. 여기에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도 추진 중이어서 이 문제 또한 여야 공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느냐 여부일 텐데요.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여야 관계는 경색 위기 국면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하고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자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핍박받는 코스프레를 그만하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소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닌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소를 답으로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날짜는 변호인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거듭 비판하며 이 대표의 이번 추가 소환 조사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냥 계속 검찰이 부른다고 해서 나가 있을 수는 없다. 저쪽 의도는 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돼야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억울하면 무엇이 억울한지 조목조목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또 이 대표가 정적 제거라고 정치 공세를 해도 범죄를 덮을 수 없다며 당당히 범죄 혐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닙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모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TF를 출범하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보고대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 의원 119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 개편과 개헌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60여 명이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자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선거제도를 시작으로 개헌까지 완수해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끝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개혁해낸다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동력 삼아서 개헌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 의장은 국회 정개특위가 2월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매주 개최하고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내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던 김 의장이 개편 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정치개혁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또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매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와 개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참한 정치개혁 모임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의 경제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의 전략적인 세일즈 외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국회가 경제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의장 직속 경제외교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우리 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문위는 지난해 4월 구성된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올해 11월 말 개최지가 최종 선정되는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의회 외교 활동에 우선 주력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특히 루마니아 순방에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투자 사절단 파견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자문위를 통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원팀이 되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 외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개별 의원들의 외교 성과가 정부와 기업에 공유되고 또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엔 김 의장의 초당적 국익외교 정신에 따라 김영주 부의장과 정우택 부의장이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김영주, 정우택 공동위원장은 적극적인 의회 외교를 통해 정부 외교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상대국 맞춤 외교와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국익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학덕 높으신 여러분과 함께 그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부분에 꼭 성공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국방,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가 전략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여야위원 9명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위원도 위촉해 실질적인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정부가 생산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돈을 쓸어 넣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했다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현 정부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설에 대해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한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중동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파탄낼 실언을 하고도 참모를 시켜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며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고위급 대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인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윤리인식 제고에 힘쓰고 공정한 회의를 주재해 국회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합니다. 현재 특위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35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서 지난 토요일에는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또 지난 대선 기간에 관련 의혹들이 이제 집중 부각됐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검찰 조사가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대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본격화됐고 그러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에 이어서 이제 기소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이제 조사이기 때문에 검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제 대장동 위례 의혹에 대한 조사는 1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마치고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오늘 또 기자간담회에서는 승리자의 발길질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대표의 반발을 보면 지금 현재 발언들을 보면 네. 정치적인 내용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보복이고 또 야당에 대한 타담이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 출석할 때도 보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 라며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대선을 보면 이제 패배는 했지만 불과 24만여 표 차이였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대표의 지지층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야당 탄압 주장의 동력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는 사법적인 대응은 사법적인 대응대로 하고 또 정치적인 대응도 함께하는 전략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는 하지만 검찰 리스크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면 되고요. 또 법원의 판단을 받겠지만 이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된다면 오히려 검찰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염두에 둔 전략으로 사법은 사법대로 또 정치적인 대응은 정치적인 대응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검찰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검찰이 추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제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하고 답변하면 답변하는 대로 한다. 뭐 이런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네.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도 응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까 또 가겠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 치르는 것이다.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대표의 생각이 보면 이제 안 나가면 피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준비해서 답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미 이제 답할 내용을 정해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검찰 조사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검찰이 기소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표 이제 검찰 출석이 이어지면서 여야 공방도 더 거세지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뻔뻔한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라며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혼자 살아나기 위해서 100만 민주당원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처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와 남용으로 신독재 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뿐입니다. 네, 뭐 연일 여야 간에 이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2일부터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월 국회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2월 국회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 2일에는 개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사흘간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과 14일 있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한 차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이 이제 예정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제 공방도 역시 이제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먼저를 보면 당장은 이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난달도 이제 난방비 폭탄이었는데 이번 달이 사실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띄워놨는데 여기에 횡재세 이슈도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라면서 선택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2월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도 있고 또 기재위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을 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제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현재 이제 장외 투쟁을 선언을 했고 여기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원내 투쟁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거든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까지 2월 국회는 정말 그야말로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또 민주당의 당 내를 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지난번에 대표 선출하기 전에 당원 80조 개정하면서 한 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직무정지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 또 다시 한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격돌도 있지만 민주당 당내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는 2월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 탄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당원 80조 사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3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억울한 김연경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연경 선수하고 또 그 남진 가수가 오실 거라고 얘기 듣고 갔는데요.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인사 나누고 저를 응원한다면 그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뭐 꽃도 준비해놨다고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마웠죠. 식사 자리에서 김연경 선수를 만났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응원의 꽃다발까지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이 응원 인증샷으로 인해 김연경 선수와 가수 남진 씨가 때 아닌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김연경 선수의 SNS에 몰려가 실망감을 표하자 이에 질세라 김 선수의 팬들이 응원 댓글로 맞서면서 댓글창이 그야말로 싸움터가 된 건데요. 의도치 않게 정치색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선수에게 김 의원은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향해서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좀 억울하겠죠.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 의원은 미안하다는 뜻과 함께 악플은 잘못된 문화라며 꼬집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보돼야 한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꽃을 들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사적인 친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재개발 몰빵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 표현의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김 대변인이 허위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공인으로서 사인으로서 결함투성이인 김의겸 의원이 제1야당 대변인으로 계속 입을 열고 있는 것, 한국 정치의 불가사의입니다.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직에서 쫓겨났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흑석동에서 부동산 컨설팅 하면 딱 어울리실 분인데.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김의겸 대변인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 주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과한 반응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을 확신해주는 것 같다며 맞받아쳤는데요.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제1야당 대변인을 향한 대통령실의 고발에 민주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독 저렇게 김건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저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네요. 대통령뿐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 부인에 관련 문제 의혹이나 이런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 대변인의 법적 싸움. 과연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가 양강 구도로 압축되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대세론을 흔들며 첫 역전을 기록한 안철수 의원 측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을 연결해서 전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패널로 모시다가 또 이렇게 전화 연결로 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예.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 때문이다 아니다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결과는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대거 이제 옮겨왔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른바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혹은 접촉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쭤볼까요? 일단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됐기 때문에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자들의 그 많은 부분은 저희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를 선회했다,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불출마하게 되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이 어쨌거나 그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당 내에서 그래도 전직 그 사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나 전 의원 그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판장까지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 의원 지지했던 많은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섭섭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 쪽에 저희 쪽에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연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특별한 연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하고 거의 같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심전심이죠. 근데 뭐 나 의원이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또 기자들한테도 한 것 같은데 이번 전대에서 뭐 특별한 역할이 있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런 거 볼 때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나 의원 그 개인의 행보보다는 전체적으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이제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안 후보 쪽으로 많이 좀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 측은 안 의원이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 총선에서 낙하산 공천을 할 거라는 건데 이 안 의원 측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도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대선보다는 총선이 우선이고 또 총선 승리의 공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대선을 논할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당이. 일단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그 다음에 어느 누구든지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그 대권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고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어떤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누구를 총선에서 공천을 해야 된다. 공천 그 자리를 줘가지고 대권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제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고요. 과거에 김기현 의원님도 울산시장 할 때 나도 대통령의 꿈이 있다라고 직접 밝히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데 설사 내년 그 총선에 이긴다고 해도 앞으로 대선은 또 3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대권 주자로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총선 이후에도 굉장히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대권 주자다 아니면 대권 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논할 그런 그 한가한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김기현 대 안철수의 구도를 친윤 대 비윤 혹은 이제 친윤 대 덜 친윤 이런 이제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실 혹은 이제 윤핵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친윤, 비윤 이 프레임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사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그때 오세훈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이뤄내가지고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 승리하는데 국민의힘이 발판, 동력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정권 교체를 이룬 다음에 인수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을 갖다가 인수위원장까지 하고 단일화를 이룬 이 안철수 후보에게 비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과제 또 공약을 실천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일을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안철수 후보가 잘할 수 있다. 정책만큼은 어떤 다른 후보보다도 국정과제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윤일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윤심팔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 윤심팔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윤힘 후보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영우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의한 수사 조작 및 부정부패가 현실과 꼭 맞아떨어진다는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악역 주인공인 특수부 부장검사가 부인과 스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큰 사건 처리하시고 대선까지 쭉 나아간다 라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초선의 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와 난방비 대란 그리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을 모시고 관련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추가로 이 대표는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 이제 쭉 이제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검찰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 등에는 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 최고위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보내든 기소든 여러 답정너 수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대표께서 결심하시면서 출석을 하시게 됐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이 수사 이후에 좀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맹탕 수사, 정말 했던 질문 또 하고 반복 수사, 돌림 노래만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시 출석 요구가 올 시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께서 충분히 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또 그걸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까지는 검찰 수사가 출석 요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7번, 8번 계속되면 더 이상 이 법조 기자나 정치부 기자들도 이 수사팀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털면 나올 거 다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 이상 정말 이 중앙지검 3개 부서, 수원지검 4개 부서, 성남시 1개 부서가 8개 부서가 정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털어서 안 나오면 정말 더 깨끗한 것을 검증받는 과정이다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검찰도 이제는 이 마지노선에 다가왔다고 봅니다. 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은 또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출범을 하는데 이런 당내 움직임과 또 여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YTN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YTN 조사는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유무선 비율이 8대2로 유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6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30대나 40대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보통 2,000명 샘플한다고 했을 때 한 400명 정도씩 각 세대별로 보정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는데, YTN 이 조사는 소위 국민의힘 당원 비율로 세대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대표 여론조사를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국민의힘의 당원이라 할지라도 또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번 2월 10일에 아마 최종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수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민주당의 길,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이제 내일 또 이제 발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비명계, 친명계라고 굳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언론에서 이 붙이기 좋게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길은 어찌되었건 민주당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친명으로 보이는 의원님도 계시고 물론 비명인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이고요. 당대표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정당인가 하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 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현재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임들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맞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요 사안의 비리 의혹 규명의 이제 본질이 좀 퇴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여러 가지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8개 부서 검사들이 정말 매달려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권오수 회장은 8년 징역에 벌금 150억, 이 주가 조작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이 선고되는데 범죄는 성립했는데 범죄 수익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압수수색 단 한 번도 혹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계속 밝혀지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계좌에서 여러 가지 통정 거래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수사권을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국민적 열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되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단호하게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생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민생의 키워드 난방비였습니다. 네,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셨나요? 12월분은 아직 좀 나오진 않아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마 12월, 1월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한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2월부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요. 저도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얼마 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1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25만 원이 부과됐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20%, 세 차례에 걸쳐서 20%가 올랐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4차례에 걸쳐서 지금 40%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보기엔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가스요금, 전기요금, 특히 이렇게 이 한파가 불어닥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요금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 정권이 탓을 하거나 혹은 뭐 원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추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말 대책 없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이 변명만 들어놓는 정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좀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횡재세를 비롯한 난방 지원비를 지원해야 된다, 즉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횡재세와 이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문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또 포퓰리즘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진정한 포퓰리즘은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주식 양도세의 1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시킨다든지 양도세 구간을 이런 부분들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하는 것들이 포퓰리즘이라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저희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 혹은 일반 보통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지원하자는 논의입니다. 예를 들면 횡재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공사 2조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가스공사만 이 수익을 거둬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 이 정유회사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인센티브 작년에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제가 구체적 정유회사 이름들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만 정유회사들이 지금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난방비 걱정을 하는 일반 국민들, 보통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나서서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고요. 횡재세는 이렇게 이 성과급 장치라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에 대한 세금을 좀 걷자는 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정부 대책도 너무 땜질식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구 수는 2,150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금 117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5만 원에서 30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면 전체 국민의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95%의 국민은 안 춥습니까? 난방비 부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0% 이내에 25만 원, 뭐 예를 들면 60%까지는 20만 원, 또 80%까지는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줘서 충분히 이 7조 정도의 예산이면 3개월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방 지원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하자마자 59조 추경 편성해서 재난지원금 줬던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조 해서 이런 한파 불어닥쳤을 때 국민들이 보다 더 따뜻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대책을 저희가 논의하자. 저희도 모든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왜 논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한 3번째 이 코너에 인터뷰로 이제 모시고 이제 뵙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있는데 오늘이 제일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올해로 우리 나이로 딱 40세가 되셨나요? 우리 나이는 41세입니다. 41세군요. 근데 이제 그 정치 경력이 18년 차에 중진 의원급이세요. 이 살벌한 최근에 정말 참 옆에서 보기엔 정말 살벌한 정치판인데 김부겸 전 총리 최근에 정계 발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다 죽이는 정치판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이제 참 어려운 이 정치판에 벌써 20대 초반에 뛰어들어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흑수저 평당원 출신, 또 민주당 최연소, 이렇게 수식어가 의원님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평당원 출신의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하면은 뭐 사회에서 성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오신데요. 저는 평당원부터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정말 저 또한 평범한 청년으로서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학생 이 당원부터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 더 대학생 청년 그리고 이 보통 국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치든지 이렇게 치열하게 이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 싸움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난방비에 대한 이 제안부터 여러 가지 이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영역들은 싸우더라도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번 요즘 정치는 실종되고 오직 검찰 수사만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 SBS 드라마에서도 이 장인 장모가 나타나서 특수부 부장검사가 여러 가지 이 스님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 드라마 댓글에는 SBS도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겠네라는 댓글들이 있는 거 보면서 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또 경력 많은 청년 정치인이면서 당내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최근 정치권의 화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꼭 이루고 싶은 정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혁과 삼권 분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의 역할과 사법부의 역할, 삼권 분립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 어떻게 뽑냐 이렇게 논의를 가서는 안 된다 보고요. 또 중대선거구제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2인에서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5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는 매우 다른 선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물론 2, 3, 4인을 콕 찍어서 중선거구제를 제안하시긴 했지만 2인에서 4인을 뽑자는 얘기는 아무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하지 말고 주민의 선택을 받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4인 선거구가 된다 한들 양당이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4인이라고 한들 결국 소지역주의가 작동해서 결국 지역이기주의만 판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자면 대선거구제로 가서 정말 어떤 정강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소선거구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네. 대선거구제가 되면 소위 양극단의 진영 싸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돈 선거가 돼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깜깜이 선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개파 나눠먹기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고안해내는 것, 그리고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이 논의에 대해서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관계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원당규 개정 등을 통한 당원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또한 함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월 말부터 충분히 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이제 혁신안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관건이 기득권 내려놓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정치 혁신의 기본은 사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 교체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 타파, 세 번째는 대표성 확대, 네 번째가 정치윤리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들도 함께 반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차 개헌 같은 경우는 1987년
벌써 이제 35년 가까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대 정신을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이 특권의 타파라든지 기득권 타파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대표성, 청년, 여성, 여러 전 세대 다양한 계층과 부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 윤리에 대한 강화들. 요즘 뭐 여러 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선취직 공자로서의 원천 배제 사유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는 제도들을 각 당이 노력해야 된다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 정치 교체에 대한 정치 혁신에 대한 입법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법들은 좀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당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입법으로 강제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만약 탄생하신다면 함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년 민주당이 보여줄 비전과 또 개인적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어느 정부보다 역대 지금 민생 파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이후부터 이 채권 만기 도래가 시작될 거고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더 나라 경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속에서의 패권 경쟁도 심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대통령께서 이라는 UAE의 적 이런 발언들 때문에 중동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 국민을 위한 정치, 가장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정말 어느 한 사람의 국민도 어려움을 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그런 정치부터 먼저 해나가야 된다고 다짐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정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텐데요. 이런 부분부터 저희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짧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연말에 빈곤 포르노 발언이 좀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논란도 됐었고 그 여당의 또 공방도 격화됐었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빈곤 포르노란 말을 제가 만약 조어를 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 포르노란 표현은 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제 NGO 활동가들의 이 지침에도 있습니다. UN 아동인권 협약에도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노란 표현 때문에 야한 동영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모두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적 수준을 좀 높인 이 논쟁이었다고 보고요. 그 논쟁으로 인해서 여러 이 YTN이나 연합뉴스 TV의 여러 유니세프 프로그램 등에 이 아동의 얼굴에 파리가 다니는 이런 영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네. 앞으로 빈곤 포르노를 재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부터 민생 대책, 정치 혁신안 등에 관해서 골고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평년 수준 추위가 전망됩니다. 낮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최대 3cm의 눈이나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에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